이번 인사와 조직 개편의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만호 창업자의 친정체제 강화, 그리고 네. 책임과 권한 강화를 통한 신상필벌의 조직 문화 확립, 그리고 글로벌 진출을 통한 IPO 동력 강화.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네. 이번 인사와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기자입니다. 얼마 전 무신사가 대대적인 C레벨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했는데요. 조만호 창업자가 대표로서 사업 실행 조직을 총괄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개편이었습니다. 이 같은 개편으로 인해서 2024년 3월부터 각자 대표로서 무신사 경영의 한 축을 이끌어온 박준모 대표가 고문으로 물러났고요. 머지않아 회사를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홍선표 선임 기자님과 함께 조만호 창업자가 지난 2024년 3월 복귀한 지 1년 9개월 만에 이루어진 이번 무신사의 인사 조직 개편, 그리고 그 맥락에 대해서 같이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간략하게 말씀은 드리긴 했는데요. 일단 이번에 무신사에서 어떤 인사 개편이 있었는지 요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이제 이 내용은 지혜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원래 무신사는 이제 저희 아웃스탠딩에서도 지혜님이 이제 주로 취재해온 기업이잖아요. 네, 왜 서비스도 많이 쓰고, 네. 그래서 그 내막은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이번 인사 관련된 것만 제가 또 이제 취재하게 되었고, 네. 근데 오늘 방송에서도 이제 편하게 좀 알고 계신 내용들을 예. 저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 아닙니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우선 지난 12월 10일 무신사가 이제 말씀하신 것 그대로 대대적인 인사 조직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네. 회사 조직을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사업 실행 조직, 그러니까 그 안에는 커머스, 브랜드, 글로벌, 테크가 있고요. 네. 이 사업 실행 조직과 뒤에서 이제 지원하는 백오피스 역할을 하는 사업 지원 조직으로 양분한 뒤 조만호 창업자가 사업 실행 조직을 직접 이끄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 지원 조직의 수장으로는 최고 인사 책임자이던 조남성 대표를 네. 각자 대표로 이제 승진시켰다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4년 3월부터 조만호 대표와 함께 무신사의 각자 대표를 맡아서 이제 회사를 성장시켜온 박준모 대표는 고문으로 한 걸음 물러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개편은 지난해 3월에 조만호 창업자가 3년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한 지 1년 9개월 만에 네. 이뤄진 이 조치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때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딱 복귀했을 시점만 하더라도 조만호 대표와 함께 한문일 전 대표, 네. 이 박준모 대표, 이 세 분이 이제 3자 각자 대표 체제로 맞아요. 회사를 네. 이끌어왔는데 네. 그 창업자가 복귀한 지 1년 9개월 만에 네. 다른 두 분의 각자 대표는 한 분은 이제 한문일 대표는 이미 나가셨고 그렇죠. 박준모 대표는 나가는 게 이제 사실상 확정됐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박준모 대표님이 회사 떠나는 거는 공식적인 팩트가 맞는 거죠? 보통 저도 좀 약간 의아하다고 느꼈던 게 네. 보통 이렇게 인사 조치가 나면은 그 전 대표, 직전까지 이끌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고문으로만 물러난다. 네. 그래서 뭐 회사를 돕는다. 이 정도로 이제 표기를 네. 하잖아요. 네. 사실 지난번 이제 야놀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김종윤 전 대표와 배보찬 전 대표를 이제 고문직으로 이제 일하게 됐다. 그래서 계속해서 협력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네.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이례적으로 거의 떠날 거라는 뉘앙스를 밝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박준모 대표는 그동안 글로벌 사업과 프로덕트, 뭐 테크 분야의 경험을 기반으로 팀 무신사 내에 안정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과업을 완수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네. 박준모 대표 역할은 이미 완수가 됐다. 네. 이걸 한번 얘기해 주시고 박 대표는 당분간 무신사를 자문하며 개인적인 다음 도전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상 그렇죠. 곧 이제 그 본인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나갈 예정이다. 네. 이렇게 아예 공식적으로 밝힌 거라고 좀 그렇죠. 그래갖고 이 배경이 좀 약간 의아하더라고요. 보통은 제가 이제 옛날부터 10여 년간 뭐 취재를 해와도 떠날 거라고 이렇게 딱 밝히는 경우는 제가 잘 못 보긴 했었거든요. 좀 공식적인 문장이 항상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조금 더 내용이 들어간 느낌이. 보통 이제 고문으로 좀 하시다가 네.
나중에 이제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그냥 조용하게 네, 그렇죠. 나가시게 되잖아요. 나간 다음에 이제 본인 거 창업하거나 네, 어디 네. 가면은 그때 또 이제 그 관련해서 기사가 나오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구조인데 조금 약간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업계에서 이번 인사랑 조직 개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 조치를 통해서 뭐 회사의 창업자이자 회사 지분의 52.71%를 보유한 절대적인 최대 주주인 조만호 대표는 경영에 대한 그립감을 그립감. 예, 한층 더 강화했다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테크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좀 약간 무신사의 IPO가 사실 몇 년째 지금 지지부진하다고 해야 되나요? 정체되어 그렇죠. 있다고 뭐 말씀드릴 한다 하는 예, 점. 예. 네네. 사실 얘기가 나왔던 게 2022년이나 맞아요. 그 네. 전부터 계속 준비한다 얘기는 이런 얘기 나왔죠. 나왔던 네. 것 같은데 이게 수년째 지지부진, 뭐 정체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IPO 과정에 이제 오너 CEO가 직접 경영을 진두지휘함으로써 IPO에 속도감을 더하고 글로벌 진출을 이제 본격화하려고 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신사도 이제 이번 인사를 하면서 뭐 공식적인 보도자를 냈지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런 오너 경영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삼성그룹 뭐 임원 출신들이라든지 네네. 그런 분들한테 이번 인사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봤어요. 이게 네. 배경 설명 드리고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렇게 했다. 이게 어떻게 바라보냐. 그런 걸 얘기 좀 들어봤는데 그런 취재를 통해서 이번 인사와 조직 개편의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 첫 번째는 조만호 창업자의 친정 체제 강화, 그리고 네. 책임과 권한 강화를 통한 신상필벌의 조직 문화 확립, 그리고 글로벌 진출을 통한 IPO 동력 강화.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네. 이번 인사와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친정은 뭐 시댁 친정할 때 그 친정이 아닌 거 당연히 아실 텐데 그 왕이나 국가 원수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선에 나가서 군대를 총지휘하는 거를 동양에서는 이제 친정이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50%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가 이제 직접 경영을 한다. 팔을 걷어붙이고. 네. 사실 위력이 엄청난 거죠. 사실 이제 엄청나죠. 창업자이면서 동시에 지분이 50%나 갖고 있기 때문에 52%가 갖고 있기 그쵸. 때문에 원래부터도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공식적인 직책을 맡아갖고 한 걸음 더 이제 그립감을 갖고 경영을 이제 진두지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네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선 구체적으로 예. 누가 어떤 C레벨의 직책을 수행하게 되는가 이거부터.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중요한 무신사는 얘기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이번 개편을 통해서 조직을 사업을 하는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 실행 조직 네. 그리고 뒤에서 이분들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조직으로 나누는 투트랙 경영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함께 각자 대표의 산하에 C레벨 임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C레벨 임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보다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고 경영을 맡는 C레벨 책임제도 전면 도입했습니다. 이 같은 체제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이제 2026년 1월 1일부터 바로 네. 도입될 예정인데요. 그렇죠. 우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만호 창업자가 이 사업 실행 조직의 대표를 맡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실행 조직에는 4개의 이제 부문이 있는데 네. 최고 커머스 책임자는 이제 최재영 CCO가 맡게 네. 됐고요. 최고 브랜드 책임자는 최운식 CBO가 맡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최고 글로벌 책임자는 박준영 CGO가 맡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고 기술 책임자는 전준희 CTO가 맡게 네. 됐습니다. 그리고 조만호 창업자는 사업 실행 조직의 그 사업 실행 조직 자체의 수장이자 본인도 그 산하에 있는 최고 디테일 책임자라는 그 CDEO라는 네. 그런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사업 실행 조직 네. 안에 4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4개 부분이 아니라 조만호 창업까지 해갖고 5개 부문이 맡아졌고요. 네. 그 지혜님은 이제 패션에 대해서 좀 정통하시니까 말씀드리면은 이 CDO라는 자리가 저는 처음 들어요. 근데 이제 저도 좀 의아해 갖고 이게 CDO가 뭐냐 그 영광 기업분한테 네. 여쭤봤더니 네. 이거는 이제 패션 기업에서만 나올 수 있는 직책인 것 같다. 왜냐면은 네, 그렇죠. 패션 기업이 굉장히 디테일이 중요하잖아요. 무슨 그렇죠. 뭐 옷의 네. 마감부터 시작해갖고 네. 무슨 디자인의 마감 그리고 무슨 뭐 디스플레이 뭐 오프라인 매장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하느냐. 네, 한 끗이 중요하죠. 네. 흔히들 이제 한 끗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 디테일이 네. 좌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약간 그분이 이걸 해석하시기에는 그 부문 CEO들한테 권한을 주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다가 좀 약간 본인이 직접 나서서 조율해야 될 만한 문제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최고 디테일 책임자로서 오. 직접 이제 지휘를 하겠다. 아, 그래서 네. 패션 기업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 직책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뭐 설득력이 있다고. 네, 설득력이 예, 있고 예. 그리고 일단 재밌긴 했어요. 이름 자체가요. 네.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창의적인 직함이 아니 뭐 비꼬는 거 아니고 진짜로 예. 진짜로 또 이제 또 패션에 또 신선했습니다. 네. 정통하시니.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지원 조직도 있잖아요. 여기도 그렇죠. 이제 새로 구성이 지원을 됐는데 해주는, 네. 여기도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됐는지 말씀 일단은 사업 지원 조직의 대표로는 조남성 대표가 네. 임명되는데 조남성 대표는 그 전에도 무신사의 최고 인사 책임자, 그러니까 CHRO 맞습니다. 이걸 맡고 있었는데 네. CHRO 역할을 그대로 하면서 대표가 된 거죠. 그 사업 지원 조직에. 네. 그리고 최고 재무 책임자는 최영준 CFO, 그리고 최고 법무 책임자는 이재환 CLO, 그리고 최고 홍보 책임자는 이승진 CPRO. 이렇게 이제 네. 사업 지원 조직은 인사, 법무, 재무, 홍보 네. 이렇게 4개 파트로 구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네요. 아시는 분들 좀 계시잖아요. 네. 아시는 분 그리고 있어요. 네. 무신사는 조직 규모가 이제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서 그렇죠. 각 부분 C레벨들의 권한을 강화해서 사업의 이제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개편을 단행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사세 이거 근데 무신사 보도자료 나온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면 네. 빠른 사세 확정에 발맞춰 비즈니스 영역별 C레벨 책임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업 실행의 속도를 더욱 높이고 본격적인 성장 드라이브를 걸 예정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업무 영역별로 C레벨 책임제를 도입해서 의사결정의 속도를 더 높일 계획입니다. 네. 이게 이제 무신사의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인 설명인데 이제는 선표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3가지 관점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나씩 살펴보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 일단 첫 번째가 조만호 창업자의 장악력, 그립감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당연히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조만호 창업자 친정 체제, 직할 체제의 강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혜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21년 6월에 조만호 창업자가 그 무신사 대표직에서 사임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조만호 창업자가 1983년생인데 만 38의 나이에 그 대표직에서 본인이 이제 20년 동안 대표직을 맡아왔는데 그 자리에서 사임을 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지혜님도 워낙 잘 아시는 것처럼 조만호 창업자가 그때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던 게 자의에 의해서 뭐 물러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약간 무신사를 둘러싸니까 사회적 논란이 좀 거세게 일었었고 맞습니다. 여기서 뭔가 이제 책임 있는 경영진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이 논란이 이제 불매 운동이라든지 네. 조직적인 저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쵸, 소비자들의 그쵸. 네. 저항이라든지 그런 걸로까지 번지는 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창업자가 이제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왔다고 네. 그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예, 제가 사실 그 이슈를 굉장히 취재를 많이 하긴 했는데 어쨌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선표님 조금만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요즘 세태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그렇죠. 당시 이제 무신사가 성차별 논란에 맞습니다. 굉장히 휩싸여 있었습니다. 일단 3월에는 그 여성 회원들에게만 할인 쿠폰을 제공하면서 남성 회원들에 대한 차별 논란이 시작됐잖아요. 맞아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무신사는 그 초기 성장 단계에서는 남성들의 비중이 높았던 그런 패션 플랫폼을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무신사를 이렇게 잘 이용해 오던 남성 고객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을 안 주면서 그때 우신사라고 이걸 런칭하고 연결돼 있던 거잖아요. 네. 여성 전용 이제 우신사를 하면서 이 여성 회원들한테만 좀 준다고 하니까 네. 그 남성 회원들 입장에서는 이건 왜 성차별이 아니냐, 이게 무슨 이용 금액에 따라서 할인 쿠폰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성별에 따라서 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성차별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고, 또 몇 달 뒤에는 무신사 이벤트 홍보 이미지에 남성 혐오로 의심되는 맞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삽입됐다는 그런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맞아요. 이처럼 연달아서 이런 성차별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결국 이제 조만호 창업자가 창업자로서 이 이슈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가 물러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표이사직 사퇴라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당시는
2021년도 무렵에도 무신사는 좀 상장을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2년도를 목표로 IPO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이걸 잘못 다뤘다가는 무신사의 오랜 고객 기반이던 그 남성 고객들이 이제 이탈할 수도 있고 맞아요. 뭐 그럼 이탈 자체가 좀 불명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매출이 떨어지게 되고 매출이 떨어지면 당연히 IPO에는 먹구름이 끓인 거니까 맞습니다. 이때 이제 좀 결단을 내렸다. 네. 근데 사실은 그 조만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01년인가요? 그때부터 뭐 커뮤니티 시작했던 것부터 네.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단 한 번도 맞습니다. 그 대표이사직을 놓았던 적이 없었던 분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IT 테크 업계 이렇게 CEO도 오너가 진짜 오랫동안 하는 경우는 뭐 김택진님이라든지 김택진 NC님 네. 이 정도로 들 수 있을 것 NC의 김택진 대표님, 차관자님 네. 이 정도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 해오셨는데 맞습니다. 그걸 이제 38살이라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렇죠. 이제 그만두셨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큰 결단한 거죠. 네. 그 나가고 싶지 않았었겠죠. 물론 네. 그 이후로도 이제 이사회 의장으로서 경영은 당연히 그럼요. 뭐 최대 주주니까 네.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해오셨지만 네. 그래도 대표직을 이제 사퇴하는 거는 좀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죠. 거의 약간 구국의 심정으로 상상이 좀 비장하게 하셨다는 뉘앙스를 되게 많이 받았고 말씀하신 대로 한 20년 넘게 회사로서 어쨌든 직접 이끌어왔는데 어쨌든 의도치 않게 정말 갑작스럽게 약간 CEO직을 내려놔야 돼서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근데 사실상 그게 저는 효과가 좀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어쨌든 네.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잠깐 이제 언론계를 떠나서 제 사업체를 운영하느라고 아 그렇죠. 바쁘셨을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무신사라든지 온라인 패션을 잘 이용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이게 소화되는 되게 진화되는 효과가 있었나요? 왜냐면 사실 회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우리가 반성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되게 액션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대표가 사퇴하는 것만큼 큰 액션은 저는 뭐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어쨌든 위기를 잘 극복을 하고 사실 무신사의 사업체가 꺾이지는 않았거든요. 예. 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 적절한 시기에 네, 좋은 뭐 힘들었겠지만 어쨌든 구국의 선택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어쨌든 뭐 대표직에서 내려놨지만 이사회 의장도 하고 최대 주주인데 회사에서 뭐 아예 손을 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사실 뒤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브랜드 발굴하시고 신생 브랜드 발굴에 정말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관계자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지혜님 취재하신 결과에 따르면은 네. 그 대표이사직 물러났지만 사실 경영에 네. 상당히 그 그럼요. 참여를 많이 하셨던 거죠. 네, 그렇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요. 지분이 이제 52%나 네. 있고 창업자인데 그리고 역량도 뭐 사실 어쨌든 사업을 키우는 가장 역량 있는 사람이고 예. 그래서 뭐 아예 손을 떼면 안 되는 거죠 회사를 위해서도. 그리고 네. 체력적으로도 그게 막 그 은퇴하실 나이가 전혀 아니잖아요. 아유 뭐 한창 지금 날아다니실 나이죠. 저보다 이제 3살 4살 그러니까요. 이제 40대 초반인데요. 그러니까요. 뭐 대기업 그런 데면 이제 막 차장 막 그 그렇죠. 정도인데. 예. 뭐 그렇죠. 아무튼 뭐 그 이후로 회사 경영은 어쨌든 그걸 계기로 다른 전문 경영들이 맞는 계기가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회사는 지혜님이 이제 잘 아시는 그 두 대표님의 이제 네. 투톱 체제로 투톱 전문 경영 체제로 이제 운영이 되었잖아요. 네. 한문일 전 대표와 박준모 대표의 이제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이 됐는데 한문일 전 대표는 글로벌하고 이제 브랜드 쪽 사업을 전담하고 네. 박준모 대표는 무신사와 29cm를 관장하는 그런 플랫폼 사업을 전담하는 식으로 네. 역할을 분담했고 나름대로 또 성장을 잘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렇게 조만호 창업자가 뭐 자의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타의에 의해서 물러나게 됐지만은 겨우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에 불과한 조만호 창업자가 언제까지나 이제 이사회 의장으로서 한 발짝 떨어져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저는 봐요. 언젠가는 이제 돌아올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었죠. 다들 뭐 알고 있었죠. 그 뭐 너무 한창 하셔야 될 나이에 대표직을 사임을 한 거고 그래서 뭐 시간이 흐르면 곧 돌아올 거다 예상을 했고 뭐 결국 그 예상이 맞았죠. 네. 일단 조만호 창업자는 작년 3월, 그러니까 2023년 3월에 약 3년 만에 다시 네. 무신사 대표이사로 복귀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무신사의 경영 위기였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근데 이게 뭐 스톡옵션과 관련된 이슈도 있긴 했지만 일단은 말씀드리면은 전년도인 2023년에 무신사는 이제 9,931억 원의 매출과
86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게 회사 설립 이후로 맞습니다. 첫 번째 적자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게 진짜 사업이 안 돼서라기보다는 그 주식 보상 비용 같은 게 좀 네, 그것도 많이 나왔고 상당히 이제 맞습니다. 그 상당히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 그렇죠. 손실이 된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뭐 아무튼 근데 일단 적자는 적자였습니다. 맞습니다. 회사 이제 창업 이후로 네. 처음으로. 그리고 자회사 솔드아웃이라는 서비스하는 자회사가 돈을 많이 쓰기도 해서 그거 두 가지 이유가 보통 적자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죠. 네. 그리고 당시가 이제 막 당시라고 해도 이제 작년인데 네. 알리나 테무, 쉬인 등 초저가를 앞세운 이제 시커머스들이 한국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약간 패션 플랫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다. 맞아요. 이런 위기감이 이제 있었죠.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네. 특히 쉬인 같은 경우에는 완전 패션으로 시작한 기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알리하고 테무보다는. 네. 그리고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복귀 타이밍을 보고 있던 조만호 창업자는 이제 전격적으로 네. 딱 이제 왕의 귀환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경영 일선을 떨었던 창업자가 이제 다시 이제 대표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명분이 필요해요. 그렇죠. 갑자기 이제 뭐 전문 경영인들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그냥 한번 해보겠다고 좀 하면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림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좀 명분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 그 이혜진 창업자 같은 경우에도 뭐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한 거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뭐 이사회 대표가 아니고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한 거긴 하지만은 굉장히 인공지능 경쟁에서 네이버가 밀리고 있다는 그 위기감 때문에 네. 그 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이렇게 복귀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약간 뭐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같은 경우에도 아, 그렇죠. 이분이 이제 한동안 네. 스타벅스 창업하고 그냥 편하게 잘 지내시다가 2008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제 맞습니다. 회사가 위기를 겪으니까 그때 복귀해갖고 다시 이제 뭐 회사 경영을 진두지휘하면서 회사 실적을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 시키고 아무튼 이렇게 오너 CEO가 몇 년 동안 떠나 있던 오너 CEO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명분이 위기라는 명분이 필요했는데 네. 그때가 약간 그런 거를 약간 명분으로 삼아서 잘 이제 복귀를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만호 창업자 이렇게 복귀를 하고 곧바로 이제 최고 리더십 체제의 변화가 있었죠. 일단은 창업 체제가 조만호 창업자하고 그 전에 이제 그 각자 대표를 하고 있던 한문일, 박준모 대표가 이제 트로이카 체제가 된 거잖아요. 네. 뭐 이렇게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3자 각자 대표가 됐는데 근데 3달 뒤인 2024년 6월에 한문일 전 대표가 일단은 건강상의 이유로 그 무신사를 떠나게 떠났죠. 되죠. 네. 하지만 뭐 GM도 잘 아시겠지만 조만호 창업자가 이제 복귀하면서 한문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권한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전에 일단은 뭐 어떻게든 일단 공식적으로는 적자전을 봤었고 또 이제 뭐 기업 가치도 좀 정체돼 있고 IPO도 지연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한문일 전 대표가 좀 떠났다는 그런 업계 시선이 좀 강했었죠. 예, 있기도 하죠, 분명히. 그리고 한 전 대표가 이제 사임함으로써 무신사의 체제는 이제 조만호, 박준모 체제로 네. 가고 그게 이제 1년 이상 쭉 이어져 왔는데 한 전 대표가 이제 떠나면서 한 전 대표가 맡았던 이제 글로벌과 이제 브랜드 쪽 사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가 무신사 이제 네. 굉장히 이제 신규 먹거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쪽 사업을 이제 조만호 창업자가 직접 관장하는 식으로 개편이 한번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기사로 썼는데 조만호 창업자 복귀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지난 5월에 예. 올해 5월에 무신사가 갑자기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를 해서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그렇죠. 줬는데 이것도 이번 인사 조직 개편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무신사가 작년이 아니죠. 올해 5월에 네, 타운홀 미팅에서 이제 거의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했는데 맞습니다. 약간 업계 외부, 그러니까 업계 내부에서는 꼭 그렇게까지 비상 경영을 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는 맞아요. 의견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이제 매출이 1조 2,42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028억 원이었기 때문에 사실 잘 나가고 있었잖아요. 호실적이죠. 네, 호실적입니다. 네. 근데 이제 표면적인 이유로 이제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한 이후에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한 표면적인 이유로는 1분기 거래액이 목표치에 미달했다 이런 게 등이 있었는데 네. 다만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옛날 경제신문 다닐 때는 대기업 분들을 많이 뵀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우리 뭐 오너가 이끄는 그 대기업들의 임원분들도 많이 좀 알 수 있었는데 그분들께 좀 여쭤보니까 저거는 오너가 약간 네.
약간 이번 인사를 염두에 두고 한 6개월 전쯤에 조직에 이제 위기의식을 크게 불어넣은 것 같다. 그런 보통 해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삼성 쪽에서 뭐 삼성 쪽에 계시던 분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임원으로 나오신 분입니다. 임원으로 나오신 분 얘기했는데 그분은 삼성이야말로 항상 자기가 이제 90년대 입사하신 분인데 삼성이야말로 자기가 입사한 이후 이래로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께서 항상 하는 말이 위기다. 그리고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제 조직 문화가 완고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삼성 특유의 그런 조직력 그런 게 있어갖고 자기가 근무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룹 최고위층에서 위기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 위기의식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전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막 회사에서 무슨 뭐 좀 개인용 난방기 같은 거 쓰고 있으면은 당장 그것도 치우라고 하고 지금 뭐 비상경영 체제인데 지금 막 비용 절감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막 뭐 그런 거 다 수거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눈에 띄게 막 조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그 약간 위기를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오너 경영자가 그걸 명분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를 단행하고 자신의 이제 존재감을 강화하는 가장 큰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약간 삼성 쪽에서도 약간 경영을 연구하는 일을 하셨던 분이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말씀해 주시는 분인데.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이번 인사 조직 개편을 통해서 조만호 창업자의 장악력이 훨씬 더 커졌다는 게 사실 업계의 일반적인 평가기도 하죠. 당연하죠. 이제 대표이사직 복귀한 이후로 1년 9개월 만에 인사 조직 개편이 단행했는데 조만호 창업자의 당연히 그 존재감은 훨씬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이제 각자 대표 체제에서 벗어나왔고 완전히 이제 본인이 사업 실행 조직을 총괄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에는 박준모 대표도 직접 돈을 벌어들이는 영역을 했었고 한문혜 대표도 돈을 벌어들이는 역할을 담당했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그 위에 있으면서 이 모든 조직을 관장하는 식으로 조직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립감이 훨씬 더 강해졌다. 당연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는 분들이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실 수도 있어서 짚어보자면 어쨌든 조만호 창업자 단독 대표 체제가 아니라 조남성 대표 각자 대표 체제인데 어차피 뭐 각자 대표 체제니까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요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조남성 최고인사 책임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대표이사가 돼갖고 무신사의 사업 지원 조직을 이끄는 그런 대표가 된 건 맞습니다. 각자 대표가 된 건 맞습니다. 다만 조남성 대표의 인선은 앞선 이제 한문일 그리고 박준모 대표의 인선과는 좀 결이 다르다는 게 좀 업계의 좀 평가인데요. 앞선 그 두 대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자신만의 영역을 갖고 그 비즈니스를 해오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지휘관형 CEO다. 물론 이제 조만호 대표를 보좌하는 거는 똑같지만 그래도 약간 어느 정도의 실제적으로 사업에서 본인의 전략을 기획하고 이걸 실행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지휘관형 CEO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조남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인사 전문가로서 사업보다는 사업이 잘 돌아가도록 뒤에서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간 완전한 이제 참모형 CEO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오너 입장에서 보면은 그 박준모 대표와 한문일 대표한테는 자신의 권한의 일정 부분 위임한 그런 지휘관형 CEO라면 요분은 온전히 이제 본인과 그 사업 실행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약간 후방 지원 업무와 보급을 맡는 그런 참모형 CEO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모형 CEO. 그렇다면 참모형 CEO 조남성 대표가 어떤 분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이력을 보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25년 동안 오로지 이제 인사, HR 한 길만을 걸어온 글로벌 인적 자원 전문가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LG전자에서 8년 동안 인사 쪽 담당자로 일하셨고요. 그 이후로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 퀄컴에서 또 HR 분야 시니어 디렉터로 또 근무했습니다. 그 다음에 쿠팡으로 이직해서도 글로벌 그 인사관리 쪽 업무를 맡으셨고 무신사 합류 직전에는 SK온에서 그 기업문화 본부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이게 잘 보시면은 완전히 인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분이 뭐 그리고 여태까지 패션 기업을 거치신 적도 없어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실제적으로
패션 비즈니스 자체를 이끌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좀 그렇죠, 힘든 부분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다만 인사가 만사라고 사업 지원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인사고 그렇죠. 또 최근에 이제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글로벌 진출에 시동을 걸면서 좀 해외 쪽 인재들도 많이 채용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니즈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글로벌 인재 관리에 대해서 좀 정통한 이런 분이 본인이 직접 CHRO 역할도 하면서 사업 지원 조직도 약간 통솔한 식으로 이렇게 좀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IPO 준비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뿐 아니라 재무, 법무, 홍보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역시 굉장히 중책을 맡았다. 이렇게 네. 왜냐 IPO를 앞둔 기업한테는 그 성과를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과를 멋지게 이제 알리고 그렇죠. 뭐 재무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또 법무 리스크를 방어하고 또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 역시 굉장히 중책을 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 무신사 내부에 아는 사람들한테 사실 슬쩍 조남성 대표님 어떤 분이셔 약간 물어봤는데 다들 뭐 당연히 뭐 나쁜 얘기 안 하겠지만 다들 예. 현직에 계실 때는 절대 기자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유쾌하다였거든요. 그래서 유쾌한 분이구나. 네, 아무튼 다들 좋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번 조직 개편 특징 중에 하나가 조만원 창업자가 사업 실행 조직을 직접 이끌면서도 그 각 사업 부문을 관장하는 4명의 C레벨들한테 네, 사업 실행 조직으로 기준으로는 이제 조만원 창업자까지는 이제 디테일가- 5명인데 네, 뭐 조만원 본인- 최고 디테일 팀 네, 빼면 4명이죠. 본인 빼면 4명이잖아요. 그들에게 상당 부분의 권한과 중요한 거, 그에 따르는 책임을 줬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조직 개편의 두 번째 목적으로는 네. 각 부문별 최고위 임원들, 그러니까 C레벨들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C레벨 책임제를 도입함으로써 뭐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신상필벌을 하겠다. 신상필벌. 예, 네. 잘한 거는 상을 주고 못한 거는 과감하게 이제 벌을 주겠다. 예.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사업 실행 조직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성과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은 당연히 조만원 창업자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제 사업 실행 조직의 대표잖아요. 하지만 그를 도와 이번 인사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하지만 이제 그를 도와 각 부분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이뤄낼 C레벨들도 이번 개편으로 좀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됐다. 요 점도 이번 인사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사업 실행 조직 안에서 뭐 최고 커머스 책임자, 최고 브랜드 책임자, 최고 글로벌 책임자, 최고 기술 책임자를 이렇게 두는데 이분들은 각각 이제 무신사의 커머스, 브랜드, 글로벌 그리고 테크 부문 업무를 이분들이 사실상 그 조만원 창업자의 위임을 받아서 처리한다,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무신사가 이렇게 C레벨들의 권한을 강화한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런 식의 조직 구조는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은 오너가 아무리 친정을 하고 직할로 이제 다스리려 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직 규모가 이렇게 커진 이상은 모든 걸 다 혼자서 이제 만개 칠남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걸 이렇게 왕이 이렇게 다 다스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임원들 그것도 이제 좀 검증된 최고위 임원들에게는 권한과 또 책임을 줘서 또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는 그런 선택을 택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아무리 이제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가 되면은 맞습니다. 이런 체제를 이제 도입할 수밖에 없죠. 뭐 이미 그 토스라든지 뭐 야놀자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이런 체제를 제 생각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무신사보다 좀 더 빠르게 도입했다 네, 이런 네. 경영 체제를. 근데 무신사는 그런 기업들에 비하면은 약간 좀 도입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긴 직원 수도 엄청 많잖아요, 무신사가. 일단은 지난해 말 기준 일반 직원들이 1,470명 정도 되고요. 네, 맞네요. 네. 그리고 2025년 9월 기준 등기와 미등기 임원의 수는 24명에 달합니다. 이게 뭐 네네. 비상근직 제외하고 그 상근만 얘기했을 때 24명에 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신사의 지난해 매출은 1조 2,400억 원이는데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 지난해 매출이 1조를 넘긴 데가 248곳밖에 안 되더라고요. 너무 적네요. 그러니까 매출로만 네. 보면 무신사는 이미 코스피에 상장된 다른 약 650곳의 상장사들보다 더 큰 규모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사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조직 내 의사결정 속도가 떨어지게 되고 맞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신사는 이제 의사결정 속도를 가속화하고 지금 무신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또 IPO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패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B2B라든지 그런 기업과는 다르게 중화학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다르게 굉장히 의사결정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트렌드가 달라지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그 고민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네. 2010년대 후반, 2020년대 초반까지 좀 무신사 분들하고 좀 밀접하게 지냈던 그 스타트업 대표님을 좀 알거든요. 네.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무신사가 그 시기에 2010년대 후반, 2020년대 초반까지 그 시기에 좀 내용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 네. 무신사는 사실 원래부터 이제 패션 커뮤니티로 시작해서 진짜 이렇게 하나하나 다져 나오면서 이제 네. 성장했던 기업이잖아요. 근데 무신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자리를 잡고 외부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상장이라는 것도 목표로 하게 됐고 일단 투자를 받으면 상장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엑싯을 그렇죠.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런 인재들도 많이 영입했는데 옛날부터 무신사와 함께해요. 또 왜냐면 무신사가 거의 역사 되게 오래된 기업이잖아요. 네. 200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잖아요. 물론 커뮤니티 시작까지 하면은 옛날부터 해왔던 그 현장파 직원들과 외부에서 영입되어 온 좀 엘리트 같은 전문 경영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엘리트라고 하면 이분들이 좀 그러니까 네. 영입파 사이에 굉장히 그 치열한 그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근데 아무리 현장파 분들이 조만호 대표하고 같이 오래 일해왔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오너 입장에서는 새로운 스테이지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본인과 투자자들에게 더 큰 이제 부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좀 외부 영입파들한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갖고 약간 내용이 좀 정리되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면 이렇게 무신사야말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조직 구조가 가장 우리한테 합리적인 것인가, 네. 그리고 그런 약간 이런 게 제대로 안 됐을 때 그 내용이 얼마나 그 영향이 있을 것인가, 얼마나 회사에 부정적인 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도 이렇게 단행했고 또 뭐 사실 CFO를 앉힐 수도 있고 그 사업 지원 조직의 대표로 CFO를 앉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충분히. 사실 CFO를 앉히는 경우가 더 많기도 맞습니다.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남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신사에 합류한 지 그렇게 오래되시지가 않거든요. 한 2, 3년 정도밖에 네, 안 되시잖아요. 이런 분을 이제 앉힌 거는 이제 인사가 확실하게 다져져야 된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경험이 반영된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읽을 수 있겠네요. 저는 지금 선표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갑자기 전에 저희 방송했던 그 무신사 직원이 엄청 수십억에 예. 그분 성함도 아직도 기억납니다. 네, 60억. 예. 그래서 수십억의 스톡옵션 받으신 분. 예, 스톡옵션. 그래서 뭐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과거부터 일했던 직원과 새로 영입한 직원과의 내용이 사실 무신사의 내용이 좀 유명한 얘기이기도 하고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무신사가 그래도 오래 함께한 조직원한테 그래 보상을 안 해주는 조직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근데 들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그 당시에 스톡옵션 줄 때 그분이 계셨으니까. 네, 뭐 그렇기도 하고 예, 근데 예. 이제 사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에서 스톡옵션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큰 부를 이룬 일반인 직원이 나오는 게 스타트업 시대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뭐 기업이 커가면서 생기는 내용과 뭐 그것에 의한 뭐 부작용이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성장하는데 내용이 당연히 따르죠. 네, 저도 한 여러 가지 60억 생각이 60억 받는다고 하면은 그 내용의 중심으로 들어갈 마음도 들어가 있습니다. 60억만 주신다고 하면은 60억 주면은 뭐 전쟁터도 가지 않을까요? 전쟁터는 안 가요. 죽을 예.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인사만 들여다봐도 그 기업의 뭔가 역사를까지 그리고 이제 창업자의 고민까지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점점 이벤트는 이제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대기업들과 네. 그 인사 체제가 스타트업도 어쩔 수 없거든요, 결국은. 그럼요. 스타트업이 처음에 스타트업이고 점점 커가면서 스타트업을 그 벗어나니까. 뭐 그래갖고 막 갑자기 이제 막 갑자기 막 대표한테 막 그 직원이 막 찾아가고 막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1000명이 넘어가는 조직인데. 네, 맞습니다. 분권화하고 그 신상필벌해야죠. 네. 아무튼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번 보도자료에 무신사가 참 무신사가 그 이번 보도자료가 좀 일반적인 기업들은 안 쓰는 표현을 많이 써놨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의미심장하고 뭔가 이제 한 번 더 해석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었다. 일단 보면은 무신사는 영역별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C레벨의 책임 위원들은 1년 단위의 성과를 기본으로 그러니까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더 큰 책임과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거는 이게 해석되는 게 1년 동안 성과 못 내면은 C레벨들은 그렇죠. 나갈 각오를 하라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 굳이 막 이게 1년 단위 뭐 이렇게는 얘기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러니까요. 그 네. 모르겠습니다. 약간 앞으로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그런 데들 하는 것처럼 네네. 1년 단위로 이제 인사 평가를 해 갖고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건지 그렇게 읽힐 가능성이 여전히 그러니까요. 충분히 있죠. 네. 굳이 박준모 대표님도 굳이 꼭 나갈 거라고 꼭 집어서 굳이 그렇게는 안 하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좀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 좀 적합한 형태로 조직 구조를 바꿨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마지막 세 번째 배경으로는 글로벌 진출과 IPO를 위해서 네. 보다 더 정교한 조직 시스템을 갖췄다. 네네. 뭐 앞에서 했던 얘기가 좀 이어진 내용입니다. 일단은 IPO 과정에서 이제 최대한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신사로서는 이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서 요즘 가장 그 큰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인데 맞아요. 뭐 지혜님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12월 14일에는 상하이에다가 첫 번째 해외 무장을 맞아요. 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중국에서 몇 군데 더 낸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뭐 무신사 재팬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고 또 여기도 오프라인 매장 개점할 계획도 갖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굉장히 좀 미미하긴 하더라고요. 1점 몇 %더라고요. 글로벌 매출이라고 아직은 해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훨씬 더 크게 키우겠다. 1점 몇 %라는 건 작년 그 실적 기준으로 네, 말씀드린 그렇죠. 거고 아직 올해는 더 올해 실적 아직 안 늘어났겠죠. 나왔죠. 네. 그래갖고 이제 무신사는 현재 글로벌 인재들을 이렇게 영입하는데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정교한 이런 사업 지원 조직을 갖추는 게 필요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진출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 이제 본사 안에 지원 부서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서 좀 보다 더 체계를 갖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이제 무신사의 글로벌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사업 지식을 갖추는 게 굉장히 필수적이죠. 왜냐하면 이제 해외 진출하게 되면은 네. 뭐 사실 그 토스가 그때 베트남 진출했던 사례도 있고 네. 여러 기업들이 이게 진출하는데, 그 진출하면은 일단은 뭐 사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거기서 이제 법무 이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법무 대관 이슈 같은 거. 맞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당면하게 되는 뭐 재무, 인사, 법무 관련 각종 이슈를 전담할 그런 지원 조직의 역량도 높일 필요가 있다. 맞아요. 옛날처럼 아주 초창기 기업이면 사실 지원 조직이라는 게 거의 이제 뭐 세금 계산서 떼주고 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정도 수준이 훨씬 아닌 지가 이제 뭐 아니잖아요. 기업이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그동안 무신사의 비즈니스 노하우와 그 조직 운영 문화를 또 해외 사업장에 접목하기 위해서도 또 지원 조직이 좀 탄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조남성 대표 글로벌 인적 관리, 글로벌 인재 관리, 글로벌 HR이 전문가인 조남성 대표를 몇 년 전에 이렇게 영입을 해갖고 네네. 이번에는 대표로 맡긴 것 자체가 큰 좀 그림이- 어느 정도 그런 큰 그림이 있지 않나. 바로 근데 이제 대표로 맡길 수는 없잖아요. 일단 검증을 좀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방송을 진행하면서 사실 그 제가 무신사의 그
주총이라고 하죠. 정기주총도 갔다 왔고 임시주총도 갔다 왔고 그 자리에서 박준호 대표님을 2번 직접 예, 예, 뵙고 이제 좀 인사도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내년 주총에는 보통 조만호 의장은 안 나오시더라고요. 의장님 안 나오시고 그러면 이제 그 조남성 대표님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인 것 같은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뭘 여쭤봐야 될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좀 어쨌든 박준모 대표님이 좀 대표를 일찍 내려놓는 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무신사의 얘기도 많이 했지만 2구가 사실 무신사 인수된 다음에 되게 많이 커지고 좋아졌는데 사실 약간 핵심적으로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어쨌든 본인 역할을 다 하고 이제 나가는 그런 거라서 이제 약간 서비스의 팬으로서 조금 아쉽다는 느낌도 좀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역시 인사 뉴스는 중요하다. 예. 인사 뉴스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큰 그림과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준비했구나 약간 이런 것까지 읽어볼 수 있는 기사라서 인사 기사가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 방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누구를 어디에 앉히는지가 네. 경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너무 일이죠. 중요한 거니까 이 인사 뉴스를 항상 선표님이 깊이 있게 써주시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 글이 했던 얘기 있잖아요. 똑같은 기업에 대해서 써도 인사 뉴스는 조회수가 너무 잘 나온다고.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누가 어디로 옮겼고 누가 나갔고 이런 거는 다들 이제 엄청 궁금해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인사 기사를 좀 많이 요즘 사람들이 신문에서 가장 열심히 읽는 지면 중에 하나가 막 인사와 부고 동정, 그거예요.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잘 해서 기사를 많이 내도록 노력하겠고요.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무신사가 최근 대대적인 인사조직 개편에 단행한 배경을 조만호 창업자 친정체제 강화 등 3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상장 준비에 여념이 없는 무신사는 국내 대표적인 패션 플랫폼이자 유니콘 기업이죠.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무신사와 관련된 소식들은 저희 아웃스탠딩을 통해서 신속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